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 그리운 이들과 안부를 나누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끝내 소식을 전할 수 없는 떠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연 죽음은 정말 끝일까요? 생명을 지탱하던 모든 장기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멈추고 육체라는 물리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종료되는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찾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 위에 새겨진 흔적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가운 삶의 기록, 뒤늦게 전해진 진실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부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에 이분만한 분이 없겠죠? 지난 27년간 3,000건이 넘는 부검을 통해서 죽음의 진실을 밝혀온 대한민국 대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팬입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 보면서 스토킹하고 있었어요. 이거 무슨 말씀하시나. 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아무나 다 부검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사실 이제 가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 어머님 세대만 해도 부검은 절대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어떤 죽음이 부검 때 오르는 건지 좀 정의를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2024년 기준으로는 35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나 부검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 35만 중에. 그 중에 10,000명을 부검했습니다. 거의 10,000명을. 그럼 누구를 부검하느냐? 네. 사실 아무나 부검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국가 시스템이 이분이 어떤 사망 원인으로 사망했는지를 사망의 종류라는 걸 분류합니다. 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뇌적 원인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의사도 잘 모르겠는지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요. 외인사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일 때 그때 국가는 사법경찰관이 한 번 더 의사와 함께 검시라는 걸 하게 되고요. 네. 시신을 검사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뭔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다. 뭐 예를 들면 타살이 의심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의료 사고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석연치 않다.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유가족 측에서 이거 이상하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의사와 검시를 했는데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검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을 기반으로 해부하는 거. 네. 그 부검이 바로 1년에 한 10,000건 가까이 부검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병으로 돌아가시면 안 하게 됩니다. 물론 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부검을 통해서 어떻게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례들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이게 사고인지 범죄인지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시신을 부검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 어떻게 진실을 차근차근 밝혀내는 걸까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부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의사와 함께 다시 한번 검시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검사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영장 기반으로 해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좀 많이 하신 사례 중에 하나가 의사 만삭 아내 사건이 있어요. 예, 네. 기억납니다. 소아과 레지던트 4년차의 아내분이 오늘 갑자기 욕조에서 쓰러져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퇴근을 해서 왔는데 배우자가 욕조에 이렇게 누워있다. 네. 그러면 통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일으켜 세우죠. 그것도 그렇죠. 만삭이라면. 네. 그렇죠? 근데 이 남편분은 그대로 놔두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욕조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욕조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뒤로 넘어져 있는데 네.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의사니까 네. 사망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대로 놔두고 신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이 이상하잖아요. 지나치게 이성적인데요. 네,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아니 근데 이 네. 의사라고 해도 배우자라면 당연히 그럼요. 뭐 99.999%는 끌어안고 그럼요. 빨리 꺼내 그 안에서 이게 이제 만삭인데다가 네. 건강한 여자분이었는데 네, 네. 그 욕조에서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이유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기반으로 부검을 했죠. 남편은 뭐라고 주장을 했나요? 초기 주장이 궁금한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납니다. 사실 부검할 때 뒤통수에 멍이 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과당 뒤로 넘어지면서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밑으로 향하고 있고 네. 몸이 그 욕조 턱에 걸쳐 있으니까 아이가 엄마의 신경막을 누르면서 혹시 아. 자세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을 제시했고 또 하나는 그게 만약에 타살이라면 네.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나를 의심하냐. 난 아침에 나갔다가 네.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네. 아내가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CCTV가 있잖아요, 요즘에. 그럼요. 외부 침입은 그러니까, 그냥 네. 바로 드러날 것 같은데. 뭐 택배하는 분 말고는 네. 뭐 집안에 들어온 사람 전혀 없고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주장은 배척이 된 거고요. 네. 또 이상한 상황이 남편이 처가에 잘 전화를 걸지는 않는데 근데 이분이 거의 전화를 안 하다가 그날 자기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고 집에 퇴근하기 전에 그날 이상하게 한 몇 년 만에 전화를 한 거야. 알리바이용이었군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 네. 너무나 이상한 정황이 함께 있으니까 네. 기소를 했죠, 남편. 네. 그때까지는 되게 쉽게 갈 거라 생각했어요. 부검을 했더니 목에 압박, 그러니까 손으로 압박하게 되면 그러니까 겉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안에 그렇습니까? 예, 멍이 들면서 쉽게 말하면 엑사라고 부르는 손으로 네네. 졸라서 사망하게 된 그런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주장. 이게 목에 상처가 아니라 시반이다. 시반이란 게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혈액이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혈액은 어때요? 120mmHg로 네. 혈압이 120이잖아, 수축기가. 네. 심장이 딱 짜주면 팡 하고 튀어나가요. 혹시 기압 옛날에 1기압이 몇 mmHg죠? 수은 기둥으로?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76cm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76cm. 수은 기둥 76cm. 네. 중학교 때 아. 760mm잖아요. 근데 120mmHg면 한 6분의 1 정도 되잖아요. 760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1기압에 6분의 1 기압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왜 우리 드라마 영화 보면 막 이렇게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목에서 피가 쫙 나오기도 하고 또 의학 드라마 보면 막 피가 쫙 하면 네, 뭐 네. 한석주 씨가 비켜 막 이러면서 막 꼬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뿜어져 나오는 혈액이 엄청나게 혈액을 지금 심장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게 멈춰요. 그러면 혈액에 있던 수많은 혈구들, 적혈구, 백혈구들이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선지 좋아하세요? 선지국? 뭔지는 압니다. 네.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 네. 선지처럼 피가 굳어버려요. 아. 그게 바깥 피부에서 보이는 게 그게 시반이거든요. 남편의 주장이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네. 이 여자분이 목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몸이 약간 위로 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내려서 혹시 목에 네. 시반이 생긴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게 마치 멍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목 조른 것처럼. 네네. 그렇게 주장했고 외국 법의학자 중에 캐나다 법의학자가 있었어요. 시체를 기증받아서 네. 거꾸로 놔두고 목에 그런 게 생기는지를 본 실험해갖고 논문을 쓴 캐나다 법의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의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캐나다 법의학자를 모셔오게 됩니다. 이 범인이 그렇죠. 범인은 아직 용의자죠. 아직은 용의자. 용의자죠. 네. 큰 돈을 주고 네. 한국 법정에 오게 됩니다. 캐나다 그 멀리서 불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부검을 해서 범인을 특정한 어떤 결정적인 게 뭐였을까요? 결정적인 거는 이제 목에 목에. 조른 흔적, 에크니라고 부르는데요. 네. 목의 근육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누른 근육에 꾹 압박을 가게 되면 그 부위에 출혈이 생기게 되고요. 그건 살아있을 때 생기는 출혈이기 때문에 네. 멍이 사실은 생활 반응이거든요. 네네. 살아있을 때만 생겨요. 네. 죽은 사람에게는 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멍이라는 거가 멍이 진짜 멍이냐 아니냐를 조직 검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했고요. 네. 캐나다 법의학자분도 과학자니까 네네. 그걸 보고 흔쾌히 인정. 인정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남편에게 유죄가 네. 선고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약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봅니다. 정의를 실현했다라는 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법의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성과이자 승리이자 이후에 뭔가 자신감을 갖게 하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원래 자신감은 있어요. 원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국력도 발달하고 또 과학기술 우리나라가 발달하면서 지금 뭐 전 세계 어디에 놔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뭐 끝까지 부인을 했나요? 아니면 마지막 가서는 인정을 했나요?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남편분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것도 놀랍네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부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진 그래도 좀 럭키한 케이스 그나마. 그런데 시신이 훼손됐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예 부패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작은 소도시에서 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더니 주차되어 있던 트럭 쪽으로 딱 변경하더니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어디 안 다쳤냐 보려고 봤더니 앞에 운전하고 있던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은 의식이 없고 뒷자리석에 남편이 누워 있었는데 네.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119를 통해서 이제 남편과 운전자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아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경상, 네. 별로 많이 크게 다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러면 사망을 했으면 의사가 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목이 혹시 탈구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추 탈구, 교통사고에서 꽝 부딪히면서 탈구가 될 수 있어요. 네네. 사망했다고 끝났어요.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도 장례를 치르고 묻고 네. 매장하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경찰이랑 검찰에 투서가 날라온 거야. 투서가? 어떤 투서냐? 이상하다. 네. 남편이 나한테 옛날에 아내를 사망케 해주면 좀 돈을 주겠다. 그 남편이 누군가한테 살인 교사를 한 거였어요? 그 교사를 받은 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술 먹다 술이 깨갖고 너 어디서라도 그 농담이라도 말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죽었다. 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상하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한테 모든 자료를 보내온 거야. 그 당시 그 검시를 했을 때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보내주신 그렇죠.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던 걸 저한테 보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응급실에 있던 의사는 경추 탈구라고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경추 탈구가 없어요. 엑스레이에.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봤나? 그래서 영상 전문가, 네. 영상의학 전문의한테도 보여줬는데 어디 탈구가 있냐고. 네. 저랑 같은 의견인 거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반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시반이 원래 죽은 다음에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3-4시간 이상은 기다려야지 약간 얼룩덜룩하게 보여요. 사망하고 서너 시간 정도 지나야지 중력 조금씩- 아랫방향으로 얼룩덜룩하게 있고 죽은 다음에 바로 경찰이 와서 1시간 이내에 찍었는데 이미 있어요? 시반이 너무 진하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했냐. 영장을 받아서 네. 무덤을 팠습니다. 1년 정도 된 무덤.
1년 뒤에 근데 열면 어떤 상황인가요? 상상이 안 부패됐죠, 가요.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대기 중보다는 땅 속에 있으면 부패가 지연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엔 땅 속에 더 부패 잘 되는 거 아닌가 왠지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 근데 공기 중에 훨씬 부패가 많이 돼요. 아, 부검을 했는데 네. 목에 갑상 연골이라고 여자나 남자나 아담스 애플, 네네. 아담의 여기 튀어나온 사과 거. 요게 이제 부러져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목을 졸른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네. 이게 죽은 지 1년 됐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부패. 너무 힘든데요. 이걸 정확하게 그렇죠. 말하기가. 이거를 살아있을 때 부러뜨린 건지 아니면 그럴 리는 없지만 운반 도중에 누군가 옷을 입히면서 누군가 넘어가면서 세게 눌렀는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네, 그리고 멍은 이미 사라졌고. 아, 그렇네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편분이. 결국은 처벌받았어요. 살인교사죄로. 살인교사로? 아쉽게도 네. 살인죄는 적용되지 못했고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살인교사는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더라도 일단 근데 그렇게 교사를 한 것 자체로 이제 죄를 물은 어. 거고요. 갑자기 차선 바꾼 다음에 윙하고 가자 그랬잖아요. 남편분 뒤에 앉았고. 네. 그거를 또 이제 경찰 쪽에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봤는데 우산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 뒷좌석에서. 네. 그리고 앞으로 기울이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법정의 증거로 했는데 이 판사님도 네. 진심으로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형사재판에서는 아시다시피 반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다 죄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살인 교사죄가 그래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말도 안 돼.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아마 의사가 처음에 응급실의 의사가 불명 이렇게 썼으면 부검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여성분이 죽은 다음에 남편분이 보험금을 역시 또 보험.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10억 원 가까이를 타게 된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뭐 이걸 만약에 모르겠다 의사가 네. 그랬으면 경찰이 오고 그럼 보험금이 그 정도다? 네. 그럼 무조건 부검했을 거예요. 교수님 그 무덤 속의 시신을 부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럴 때 그 법의학자는 어떤 심정인가요? 안타깝죠, 굉장히. 이게 처음부터 부검을 했으면 어땠을까? 제 마음은 피해자분께 네.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죠. 진실을 밝혀갖고 네. 뭔가 좀 더 명확했으면 그래도 넋이라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부패된 것과 아예 백골 상태랑은 또 다르잖아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럼 백골 상태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가능한 거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네. 네. 또 하나는 약물이라든지 네. 동물.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백골 상태에서요? 그렇습니다. 안쪽에 내부에 골수에서 채취해서요. 살아있을 때 독이나 약을 먹게 되면 그게 순환하면서 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DNA 검사 그리고 DNA. 외표 검사를 통해서 혹시 상처나 수술 자국 예전에 화성에서 어떤 여성이 발견된 거예요. 네. 뼈만 발견됐어요. 네. 근데 위턱을 칼로 잘라낸 거 아래턱을 칼로 잘라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위턱 아래턱 모두 칼로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성형? 그렇습니다. 네. 성형외과 의사. 그런 걸 무슨 수술이라고 그러죠? 양악수술. 양악수술. 네네. 그래서 이제 신원을 밝혀낸 거죠. 이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뼈만 있으면 DNA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DNA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분만 그렇겠군요. 그렇죠. 네네. 그거 어떻게 알아냈냐? 형사님들이 발품 팔았죠. 이 성형 그 이제 이력들. 그렇죠. 왜냐하면 성형외과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개인 정보. 그러니까 다만 네. 양악수술을 했는데 네.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냐? 아, 그렇죠. 그래서 누구인지 밝혀냈고 범인 바로 잡았어요. 남자친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뼈만 있다 그래도 우리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저도 이제 가끔 네. 요즘에 고독사 때문에 뼈가 많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약물이라든지 네네. 혹시 손상이 한 적은 없는지 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나마 부검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어떻게 좀 약간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라도 있는데 아예 부검이 불가능한 상황. 예를 들어 그냥 화장.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요?
화장을 할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근데 네. 이제 남아있는 네. 영상 자료, 예를 들어 병원에서 CT나 뭐 MRI, 엑스레이 찍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갖고 해결한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개월 된 여자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27개월. 네, 여자아이. 네. 가까운 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뭐 찍어보니까 뇌를 찍어보니까 경막하 출혈이라는 거야. 경막하 출혈이 뭐냐면 뇌출혈 중에 하나인데 네. 되게 성인이면 넘어질 때 많이 생겨요. 술 먹고 넘어지거나 네, 방어 네, 네. 못하고 넘어지거나. 근데 이제 아이가 잘 안 생기는데 그렇죠. 근데 수술을 했는데 사망했어요. 아이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검시 시스템상 네. 이 아이는 엄마가 진술을 뭐라고 그랬냐면 며칠 전에 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인사기 때문에 네. 그쪽 외적 원인에 대한 네네. 사망이죠. 그럼 경찰이 와서 다시 의사와 함께 검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엄마가 이 사망 진단서를 찢어버린 다음에 의사가 써준 거를 네. 이 애 죽은 애를 데리고 가까운 장례식장에 가서 네. 의사 불러주세요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럼 의사가 오느냐 장례식장까지 돈 주면 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왔죠. 아이를 검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짓 제대로 안 하고 엄마한테 네. 아이 왜 죽었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오히려 의사가 원래 검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근데 됐네요, 방향이. 반대로 됐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병으로 죽었어요 하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처음엔 넘어져서 했다더니. 네, 그건 이제 그 큰 대학병원에서는 그래서 네.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써줬어요. 네. 머리 수술도 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알고 써야 되는데 네, 네. 엄마한테 그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물어본 거야. 왜 죽었어요 하고. 그런 의사가 있어요? 네.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요? 의사가 물어본 다음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사라고 한 거야. 아까 병사는 어떻다고 그랬죠? 그냥 장례 치르면 돼요. 이 아이는 화장하고 끝나는데 이 아이는 사연이 있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애가 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이혼한 바람에 애가 사실은 고모가 키웠어요. 네. 근데 이제 고모가 키우다가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친모니까 뭐, 뭐 그래도 안심하고 네, 맡길 그리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갔는데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했는데 네. 얘가 왜 갑자기 죽냐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데는 네네. 늘 소재 고갈에 시달립니다. 막 소재를 막 찾으러 막 팀마다 막 찾아요. 그렇죠. 매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매주 네. 해야 되니까 막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 병원에서 찍은 CT를. 애들이 이미 화장했어요, 엄마가. 근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 애가 경막하 출혈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막하 출혈은 어른들은 생길 수 있어. 술 먹고 넘어지거나 네, 뭐 벽에 아니면 부딪혀서. 노인분들이 탁 넘어지거나 이러면 네. 생길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아이들은 안 생겨요.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경막하 출혈 생기면 인류는 멸절했죠. 아, 그렇죠. 네. 아이들이 안 생기는데 생길 수 있어요. 어쩌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뭐 무빙 막 슈퍼맨 이러면서 떨어지면 네, 네. 생길 수 있는데 머리 예를 부딪히면 들어 식탁에 막 기어 맞아요, 올라갔다가 맞아요. 떨어지는 경우. 생길 수 있는데 네, 얘는 CT를 보니까 오래된 뇌출혈, 요번에 생긴 뇌출혈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잘 안 생기는 뇌출혈이 시기가 다르다. 그럼 뭐예요? 부모가 학대를 한 아동 학대. 아동학대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고 얘기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검찰 경찰은 죄가 없어요. 몰랐죠. 왜냐하면 의사가 그냥 병사라고 해줘서 한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검찰과 함께 다시 수사를 들어가게 됐고 1심에서는 엄마와 동거남 제 생각엔 던졌을 것 같아요. 좀 끔찍한 얘기인데 아이를 습관적인 아동학대가 있었을 거라 네. 생각하고요. 1심에서는 4년 6개월 상소심에서 또 판사님이 조금 6개월 깎아줘서 왜 깎아줘요? 잘 모르겠습니다. 4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화장하거나 시신이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남아있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네. 남아있는 의무 기록이라든지 네. 이런 걸 갖고 제가 유죄 무죄를 기여한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죠. 아. 어쨌든 뭐 화장을 했거나 뭐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 후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소위 이미지 부검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근데 거예요?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이미지 부검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갖고 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네. 재부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부검. 이런 걸 하게 되죠. 또 기억나는 사건이 이제 저기 멀리 남쪽 지방에서 네. 어느 날 형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라면 박스 2박스 정도 되는 서류를 네. 보내줄 테니까 이거 언제까지 좀 봐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2달 반 걸린다고. 왜냐하면 제 방에 서류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그럼 여기저기서 다 네, 그렇습니다. 조언을 구할 텐데. 방송국에서 의뢰온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네네네. 거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되게 많이 온 곳은 뭐 경찰, 검찰, 아무래도. 법원, 제가 금감원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어떻게 금융감독원. 왜 자문하냐면 죽음 관련돼서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굉장히 그 쟁점이 많아요. 특히 보험회사 이런 데서 맞아요. 그런 굉장히 거 되게 좋아하실 많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문이 진짜 많기 때문에 2달 반 걸린다고 한 거죠, 솔직하게 말. 근데 이제 며칠 뒤에 혹시 경찰이랑 조폭이랑 얼굴 구별 안 되는 거 아세요? 원래 두 분이 사실 외모는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이틀인가 뒤에 갑자기 정말로 험상궂게 생기신 네. 키 한 180몇 되신 두 분이 네. 각자 라면 박스를 두고 제 방을 들어온 거예요. 아, 직접 왔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조폭인 줄 알고. 네, 진짜로. 어떤 사건이었냐면 네. 어떤 아이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무용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여성 전용 무용학원. 네. 학원장도 여성. 이 아이가 꿈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되게 불우했어요. 할머니랑 둘이 살고. 아, 네네. 근데 이제 학원비 낼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네. 막 애들도 가르치고 막 청소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약간 그 안에서 그냥 좀 기숙처럼. 그렇죠. 기숙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학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19살짜리가요. 네. 그래서 이제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갔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사망했다고 진단하고 CT를 찍은 거예요. 갑자기. 네. CT를요? 네, 죽은 아이를. 네. 왜 그렇죠? 그건 이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나 내과 선생님들이 뭔가 의심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내과 선생님이었는데 부검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아, 딱 CT 찍자마자? 네. 뭐라고 나왔냐? 미상이라고 나온 거예요. 모르겠다. 왜 죽었는지. 19살짜리 여자애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끝. 아이는 이제 화장하고 끝났어요. 근데 몇 년 뒤에 한 4, 5년쯤 지난 다음에 네. 그때 같이 학원을 다녔던 여학생들이 네. 투서를 보낸 거예요. 경찰이랑 검찰에. 네.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사팀장님이 저 서울에 있는 유성호 교수가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전화한 건데 제가 매정하게 2달 반 걸린다니까 형사님이 직접 들고 7시간을 넘게 운전해갖고 갖고 오신 거예요. 정말 절박했네요, 네. 그분들은. 빨리 봐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봤죠. 저한테 가져온 건 부검사진, CT, 그다음에 의무 기록, 네. 경찰의 수사 기록이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CT였습니다. 네. CT를 봤더니 기도는 하고 숨 쉬는 거니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데 거기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폐도 밑바닥에 물이 차 있고 그 투서에 사실은 사망 원인이 뭐라고 투서를 냈냐면 네. 익사했다는 거예요. 애가 물고문 당하다가 물고문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물고문이 말이 됩니까? 상상이 안 1987년 가죠. 이후로는 네. 없는 걸로.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경찰에서 저한테 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에도 물이 차 있고 폐에도 물이 차 있고 부검 사진도 전형적인 익사 사진인 거야. 그래서 의견서를 익사라고 써드리고 또 하나 갈비뼈. 네. 갈비뼈 골절이 꽤 있었습니다. 네. 치유된 것도 있었고. 네. 아이들은 갈비뼈 골절이 안 생겨요. 활처럼 되기 때문에 갈비뼈는 보통 50대 아저씨들이 골프 치다가 하다가 네네. 부러지는 거고 네. 보통은 때려야지 부러져요. 그래서 갈비뼈 골절은 아동학대의 또 하나의 징후, 그 명백한. 기준입니다. 근데 이 아이 19살짜리 애가 갈비뼈 골절이 치유되고 낫고 있고 지금 막 생기고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구타. 아동학대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됐냐. 이 사건의 진실은 여자 원장이 이 아이들을 엄청나게 그리고 특히 이 아이는 불우한 환경에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의 기숙처럼 기숙하듯이 막 했으니까. 청소도 하고 이러니까 개똥도 먹였대요. 때리고 막 말도 안 고문 돼. 이렇게 청소 제대로 안 됐다고 물고마다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의견서를 써드렸고 8년, 징역 8년. 근데 이제 항소심 판사님이 결심해서 징역 9년으로 1년이 오히려 늘렸군요. 뭐 들으시면 왜 이렇게 적냐 그럴 수 있는데 상해치사 살인자가 아니라 상해치사. 살인 의도를 증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있어갖고 투서 보낸 아이들도 그때 있었어요. 물고문할 때. 근데 왜 그때 신고 안 했을까? 그 약간, 원장이 네. 협박한 거예요. 죽이겠다. 니네 부모님도 뭐 이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네, 무서우니까. 집에서는 엄마한테나 팍팍거리고 아빠한테 팍 문닫지 실제로는 협박하면 그렇죠. 무섭죠. 네네. 근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이게 잘못했다는 거 알고 투서를 넣었던 거죠. 그래도 그 아이들 고맙네요. 고맙죠. 나중이라도 진실을 밝혀줘서. 그렇죠.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네네. 묻힐 수 있었던 거죠. 전 지금 교수님하고 이렇게 한두 시간 대화 나누는데도 막 계속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저 엄청 때문에 화나신 건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 외모 때문에 화나신 아니요, 거예요? 외모는 너무 훌륭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견디시는지 참,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시신 부검 혹은 시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뭐 등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 부검 외에 진실 찾기 위한 제2 뭐 혹은 제3의 어떤 부검 이런 게 또 있어요. 다른 방법. 법의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수학처럼 근본을 따진 학문이 있고요. 의학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실용 네네. 과학인데요. 네. 저희 법의학도 당연히 실용 과학이라서 네네. 범인을 찾고 또 법정에서 진실을 갈 수 있다면 수많은 것들을 끌어오게 되는 거죠. 예를 네. 들면 네. 법곤충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법곤충학? 네. 그냥 생물학자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파브르 네네.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전 갑자기 사람이 최재천 교수님 맞아요. 갑자기. 최재천 교수님 네네. 뭐 통섭 뭐 이런 거 네네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곤충이에요. 아, 근데 이 곤충의 어떤 시신에서의 변화를 보면 사망 시각을 우리가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어디 지역을 공사하려고 팠는데 뼈가 나왔다. 네. 또 연대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들을 이용해서 네. 저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법의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제 법심리학이라고 해서 프로파일 아, 뭐 네네. 이런 것도 광의로 보면 법과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죠.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의학 드라마나 범죄 드라마 볼 때마다 종합 예술은 아니고 종합 과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20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인 조종사인 찰스 린드버그 아, 네네. 굉장히 유명한 조종사였는데요. 네. 그의 아들이 납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유명인의 아들이 납치되었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납치범들이 이제 랜섬, 몸값을 요구했는데 이 편지를 딱 남기고 린드버그를 이제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몸값은 지불했습니다. 네. 근데 아이를 돌려줘야 되는데 네. 돌려주지 않고 2개월 뒤에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네. 그때는 안타깝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정할 어떤 결정적 단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찾기도 좀 어려웠을 테고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럼 시신이 아니라 어떤 걸 분석해서 이 난관을 뚫었을까요? 범인이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나무 사다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목재 분석가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뭐 마트에서 파는 기성품이 아니라 누군가 직접 만든 사다리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용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찰이 용의자의 집을 뭐 샅샅이 수색하던 중에 다락방 바닥에 판자 한 군데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사다리 만드는 데 이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된 사다리와 그 나무 다락방의 판자의 이 나뭇결을 보니까 비교했더니.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를 살해하는데 이 나무 사다리가 사용됐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집에서 나왔으니까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 눈썰미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게 지금은 네. 흔적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흔적, 예를 들면 뭐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옷에 남아있는 문양, 뭐 이런 것들을 미세 흔적들을 살펴보고 문양을 맞춰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20세기 초지만 뭐 나뭇결도 문양 흔적이니까요. 하긴 나무도 그런 것들을 일치한 것들을 확인한 거죠. 과학적 수사의 시작인 거죠. 네, 교수님 결국은 이제 완전 범죄라는 거는 없다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고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진다. 그렇다면 어쨌든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삶과 이게 죽음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되게 죽음이란 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니까 인생이 되게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네. 네, 뭐 너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좀 안타깝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허무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네. 허무주의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에 조금 빠졌다가 제가 조금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소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를 의식이 있는 존재로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네. 기적 아닌가. 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내 인생을 아름다운 꽃처럼 잘 가꾸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런 부검하다가 많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 제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에서 네. 높은 자리가 된 거예요. 네. 너무나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이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모시고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네. 승진한 다음에 며칠 안 돼갖고 너무 기분 좋을 때네요. 기분 좋을 때. 네. 근데 아내랑 잠깐 말다툼했어요. 네. 아침에 뭐 살짝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부끼리 그런 경우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대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거예요. 제가 부검해 보니까 출근길에요? 맞아요. 이제 50이 막 된 사람이었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의 동맥이 막힌 거예요. 최근에 김수용 씨라고 혹시 네네네. 그 얘기 갑자기 들으셨죠? 병원에 실려갔다. 실려갔다가 심정지 20분이었다고 한 거 들으셨죠? 20분이나 지속됐군요.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증상이 하나도 없다가 심근경색이 네네. 일어나는 경우가 약 15%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높죠. 생각보다. 그렇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가 15%인 거예요. 아내분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지막으로 남편과 했던 말이 안 좋았던 말이라는 거야. 잘 갔다 와 이런 게 아니라 말다툼이었으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끝냈다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고생했고 네. 근데 더 잘해줄 걸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말만 좀 해주고 네.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분이 너무 슬퍼하셔갖고 제가 위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뭐 사실 위로는 전혀 못 드리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하나가 네. 어떤 여성분이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네. 이렇게 자취방 같은 데서 네. 동료 여학생이랑 놀다가 잤는데 죽은 거야, 한 명만. 둘이 자고 있다가 한 명. 셋이 자고. 셋이 자고 있다가. 설마 그럴 리는 없지만 네. 명백히 밝혀야 돼요. 왜냐면 19살이니까. 대학교 신입생이니까. 너무 어린. 네. 그래서 제 부검대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알았어요, 사실은. 사망 원인을. 어떻게? 겉으로 보자마자. 특수한 질병 중에 네. 고지혈이 조절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요. 네, 그게 유전적인 질환인데 피부 같은 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의사들은.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네. 부검을 의뢰를 했으니까 부검을 하는데 가족분이 올라오신 거야. 아버님, 아버지가. 네. 따님이 사망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안 다닌 대학병원이 없대요. 유명 병원은 다 다녔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따님은 꿈이 있었어요. 네. 어떤 꿈이냐면 Y대학교를 가는 꿈이에요. 아, 특정 대학. 네네. 나의 꿈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수능을 대박 쳤는데 Y대학은 아니고 그 근처에 이제 좋은 대학교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정도로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공부를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맞아요. 했나 봅니다. 제가 부검하면서 왜 조금 더 슬펐던 게 네. 이 아이의 뇌를 봤더니 뇌혈관이 70대, 80대 노인보다 더 좁아져 있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하냐면 네. 공부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 사실. 상태였다면 공부할 때 되게 뭐 예를 들어 집중이 안 된다던가 뭐 맞아요.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 아이의 꿈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리고 요즘 애들 똑똑하잖아요. 네. 자기의 앞에 인생에 분명히 알았을 거야. 자기가 어떤 병이었던 거 알고 어렸을 때부터 병원 다녔었던 거 알고 알지 않았을까요? 100%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요. 네. 청소년기 때부터 열 몇 살 때부터 사실은 내 몸이 너무 안 좋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은
몸이 상할 거라는 거를 의심 스스로 안 해도 상해요. 사실. 그냥 있어도 그 자연 경과가 굉장히 안 좋은 질환인데 견뎌가면서 공부를 했던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너무 슬픈데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뭉클하네요. 그 부모님은 참 이게 평생 이 어린 딸을 보내고 얼마나. 그래도 그 딸이 행복한 마지막을 보냈을 거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군요. 위로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전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되게 기적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살아있는 게 당연했었거든요. 건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하니까 죽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내일부터 당장 못 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주변을 조금 살피게 되는 연말 연초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죽음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 후회 없는 삶,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 너무 거창한 질문이긴 한데 주변에 어떤 얘기를 많이 좀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죽기 전에 2주 정도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누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무협지에 나오는 해강반조라고 갑자기 깨어나서 막 아들아 사랑한다, 막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선망 혼수에 빠져서. 네네네. 근데 그때 가끔 각성이 올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는 주마등이 흐를 겁니다. 이만하면 괜찮았다야. 이만하면. 내가 뭐 높은 사람이 되거나 재벌이 된 것도 아니지만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좋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즐겁게 살다 간다라고 느끼면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삶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뭘 남길 건가? 다 돈 얘기만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남기고 싶고 나는 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평소에는 막 아이한테 바쁘니까 모른 척 하다가 이 자식이 성적표 나오면 이 자식이 서울대 가야지 하면서 막 때리고 이러다가 죽기 직전에 사랑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어도 우스꽝스럽잖아요. 그건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 않죠? 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오늘 해야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면 오늘 해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면 오늘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죽음 그러면 이게 사실 모순 형용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그러는데 네네. 정확하게는 좋은 삶입니다. 좋은 삶이 좋은 죽음이고요. 프로그램 마무리를 하면서 지희의 정석 한 줄 정리 시간이 있는데요. 부검이란? 야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한 줄로 해야 되나요? 그럼? 2줄까지 저희가 괜찮습니다. 네. 한 줄로 하면 부검이란 네. 무섭지만 네. 진실을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섭지만.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세요. 네. 솔직히. 뭐 안 받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가족들이 신청하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합한 배상이나 보상, 보험 관련 네. 뭐 이런 것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또 이게 고인의 뜻을 더욱더 살릴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섭지만 정의를 위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섭지만 진실을 위한 과정. 사실은 죽음을 보면서 삶을 생각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죽기 직전에 이만하면 괜찮다.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까. 또 좋은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교수님과 오늘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00년 전 황금 공급망을 움켜쥐고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 황금 이야기. 중요한 유적들이 도굴됐다는 사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조직적으로 일어났었던 도굴들은 대체로 주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예.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금의 총량이 네. 한 250에서 300kg 정도. 정말 덕지 막. 맞아요. 예. 그냥 금이에요. 금으로 다 그냥 뭐, 황금이네. 예, 속된 말로 약간 다 떡칠을 해놨어요. 예.